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인천 초등생 사건 피해 아동의 삼촌이 아동학대 사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또 범법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약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자신이 스토킹을 하다 합의금을 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되자 피해 여성은 실제로는 더 심각했다며 사건 반장에 제보해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자연 기자 원샷 좀 잡아주세요. 와우 와우. 이게 지금 무슨 조화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한번 좀 변화를 줘보고자 안경을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한번 카메라 보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보통 연예인들만 한다는 그 알 없는 안경을 하고 있습니다. 알 없는 안경이구나. 왜 그랬어? 좀 이성적이어 보이려고, 공부 잘해 보이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공부 잘해 보여요. 사감 선생님 같아요. 사감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유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예, 빨리 시작해보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한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 외부에 걸린 광고 사진 하나 지금부터 보시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모델 얼굴에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누가 장난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매장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매장 측에서. 누굴까요? 예,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는 유아인 씨인데 사건 발생 2주째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반구 말은 없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데요. 사람 볼 때만 생각이란 걸 합니다 하신 전소희님, 항암 치료받으러 서울 간 우리 신랑 원청일 씨 사반 보면 힘난대요 하신 복란이님, 사반 패널들 옷차림이 정말 화려합니다 하신 와우 미국 분입니다. 조니 콜렛님, 자 내일 요양사 자격 시험 칩니다 하신 주나라님 합격. 자 3월에 드디어 노처녀 꼬리표 떼고 결혼합니다 하신 제주의 김뽀링님, 친정엄마 박성님 여사 무지 외반증으로 평생 예쁜 신발도 못 신고 고생하셨어요. 이번 주 수술 성공 기원해 주세요 하신 이말금님, 자 일본인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목요일에 옵니다. 서로 아끼며 잘 살게 응원해 주세요 하신 김영숙님, 버지니아의 남휘 버채님, 양산의 임현신님, 부산의 윤경님, 남양주 은성교회 다니시는 한정희님, 여정수님, 미국 동부의 박경민님, 따님 이번 주말 결혼식 시키시는 김우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휴지를 얼굴에 툭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죠. 자, 구석에 남성 2명 주목해 주세요. 어이, 좀 와봐! 이렇게 하는데 직원을 부르는데 남자 직원이 갔다가 지금 여자 사장님이 대신 갑니다. 이때 손님 휴지를 툭 던졌어요. 하지만 와인 추천해달라는 요구에 사장님 꾹 참고 메뉴판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 주문한 와인을 직접 따라주자 손을 덥석 저렇게 추행까지 합니다. 정말 와인 하나 팔아주면서 별 추태를 다 부리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게 지난해 4월 20일인데요. 인천의 한 와인 가게입니다. 남자 손님이 저렇게 사장을 강제 추행하고 또 휴지까지 집어던진 사건입니다. 먼저 남자 직원이 처음엔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 부르라고 해서 이 사장이 직접 갔고요. 이 손님이 와인을 골라달라길래 메뉴판을 열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손님이 휴지를 구겨서 던진 겁니다. 그 남자 손님은요, 이전부터 이 사장님이 혼자 있을 때만 가게를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손목을 만지거나 잡아당기고 여러 번 사장님을 괴롭혀왔다고 하는데
있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와인잔 갖고 와서 한 잔 받아라, 뭐 옆에 앉아서 한 잔 마셔라 이런 권유를 계속 해왔다고 하고요. 사장이 거절하면 영어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알아는 듣냐? 내가 프랑스에서 살다 왔는데 공부나 하고 와인을 파는 거냐? 이런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라 얘기를 하길래 대꾸를 하면 또 시비를 걸 테니까 무시를 했더니 화가 났는지 저렇게 휴지를 얼굴에 던진 겁니다. 일단 뭐 저 여 사장님의 주장이고요. 자, 그런데 저 사장님이 따로 이렇게 올린 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당장 뭐 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엉덩이 만지고 또 뭐 별의별 뭐 정말 내가 이 장사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막 정말 자괴감을 느끼신다고 그렇게 독백처럼 쓴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건데 이제야 사장님이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 때는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근데 와인바라고 하는 곳은 통상 저녁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저녁 먹고 한 잔 더 마시러 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9시까지만 영업을 하면 직원까지 두기엔 굉장히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영업을 했는데 지금 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2022년 4월에 이제 남자 직원을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일이 또 발생을 한 거거든요. 또 5월 초에 이제 저 남성이 가게 방문해 사장을 찾고 사장이 이제 아예 주변에 있는 다른 사장님을 보내서 남자친구라고 다시 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 남자 손님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이건 이 여자 그 사장님의 주장인데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무슨 소리냐고 하다가 우리 CCTV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혹시라도 또 저 남성이 찾아와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업을 하는 도중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그 사이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영업방해 가능성도 있고 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가게를 양도하게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영업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찰 측에서는 뭐 바텐더와 손님 사이에 뭐 저 약간 진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런 진상은 있을 수 있다. 형사처벌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휴지를 얼굴에 던진 것도 법적으로 폭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손목을 잡고 아까 뭐 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다른 신체 부위를 또 만지는 그런 영상 같은 그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면 일단 경찰의 얘기와 달리 형사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뜻밖의 영상에 눈물이 점점점. 자, 비행기 안이 온통 울음바다가 된 사연. 당시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기내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는 승객들이 다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바로 튀르키에 파견됐다 귀환하는 대한민국 구호대인데요. 잠깐 상황 보시죠. 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10,000km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 구조대가 뭉배선을 내밀었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2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호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 밑에 갈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솔직히 귀국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이 구호팀 마음도 여간 편치가 않을 텐데 저런 귀한 선물까지 받았단 말이죠. 사실 저도 저 영상 보면서 울컥했는데요. 아마 구조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구조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국 튀르키예 연대 플랫폼에 있는 튀르키예 회원들이 한국 구조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한국말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형제의 나라다. 베풀어준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억할 것이다. 좋은 날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영상이 나왔을 때 우리 구조대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앙카라를 가봤는데요. 정말 특히 튀르키예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형제의 마음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힘들 때 정말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지금 양국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소방청
이렇게 수색 구조 인력을 중심으로 118명이 가서 8명의 생존자를 구해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춥고 전기도 수도도 다 끊긴 상태에서도 이렇게 투혼을 발휘해서 생명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구호대 이진도 출발해서 도착을 했는데 이진은 또 의료진 위주로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또 이제 환자들도 살려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많은 생명이 꼭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아유, 이재훈 가슴골 방송인 이경실 씨가 최근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정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던데, 자, 라디오에서 어떤 발언을 했길래? 네,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에요. SBS 2시 탈출 컬투쇼에 이 배우 이경실 씨가 스페셜 DJ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면서 배우 이재훈 씨 그리고 표혜진 씨 등의 게스트들과 호흡을 맞췄는데요. 그러다가 이 진행 중에 이경실 씨가요. 배우 이재훈 씨의 이 드라마 속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하면서 뭐 가슴 사이에 골파인 거 보이시냐? 물 따라서 뭐 받아먹으면 네. 그게 바로 약수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새로운 정수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결국 컬투쇼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경실 씨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만약에 솔직히 남자 연예인이 어떤 여성 배우에게 저런 말을 했다? 글쎄요. 아무튼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성적 농담인데 한 대학생이 이경실 씨를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진행자가 여쭤보셨던 것처럼 이제 남녀가 바뀐 상황이었다면 글쎄요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랬다면 아마 그 대답을 했던 그 남자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 배우 활동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한 대학생이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역시 이런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경실 씨를 통신 매체에 이용한 음란 행위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물론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죄가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하지만 그만큼 또 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실 씨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 정도 입장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갈게요. 자, 파손되는 택배의 비밀입니다. 자, 계속 망가지는 택배.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죠. 자, 운전석에서 뭔가 휙 던지죠. 바로 새벽 배송, 바로 택배입니다. 에이, 어쩌다 한 번이겠지. 자, 그런데도 다음에도 저렇게 역시 자, 다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주차장에 멈춘 탑차. 그런데 기사가 택배를 밖으로 계속 던지네요. 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동댕이 쳐진 택배 상자들. 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그 고객센터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했다는데도 저렇게 배송을 했다고 해요. 네, SNS에서 올라온 영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일 수 있는데 저 물건이 저렇게 던져지는 모습, 그리고 그걸 열어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많이 파손되어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물건이 부서지는 것을 본 피해자도 CCTV를 돌려보니까 지금 저런 모습이 보니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택배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길 교육과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던지는 모습이 보였고, 두 번째 영상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물건이 바깥에 던져지는 모습이잖아요. 저도 이 영상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면 택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을 더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 두 장면에서는 절대로 시간이 급한 모습이 아니라 그 물건을 다루는 부주의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 페널티가 필요하다. 택배 받는 손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택배 기사분들의 노고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대다수 기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날라다 주신단 말이죠. 저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일부 때문에 말이죠. 네, 그렇죠. 저도 깨지는 물건 많이 시켰죠. 화장품, 그다음에
뭐 참기름 뭐 이런 것들 깨지는 물건들 많이 시켰지만 한 번도 손상돼서 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잘 쌓아놔 주세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계단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 집 이런 집들은 택배 기사님들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던지는 분들은 저는 영상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시정을 하시던가 너무 저렇게까지 싫으시면 저희를 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물건 다 파손되면 나중에 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물건 같은 게 파손된 채로 배달이 됐다면 그 자체로 저 기사분들은 손괴죄 당할 수 있습니다. 저거 던지면 파손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행동하는 거 막아야 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지만 저렇게 해서 물건이 파손될 경우에는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고 형사처벌도 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하루 종일 폭풍 잔소리. 자, 어떤 사연일까요? 네,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또 잔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다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차를 빌려서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후진 주차를 하다가 이 기둥에 박는 바람에 차가 파손이 된 건데요. 이후에 여자친구가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차 상태를 보더니 이거 도색으로 안 된다, 교환해야 한다, 나는 자차 보험 절대 못 쓰니까 다 물어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당연히 파손 부분 교환하겠다고 확정을 짓고 전부 사비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앞으로는 절대 내 차 타지 마라 하면서 하루 종일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사과까지 했고 다 물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자친구 화가 풀릴 때까지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행적을 해요. 그냥 무조건 X지. 예? 이건 무조건 X죠. 들어보세요. 예,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 돈으로 수리 다 해준다고 했잖아. 다신 오빠 차 안 만진다고 했잖아. 응? 제발 1절만 해. 성문이 오빠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긴 대로 놀아. 동그라미. 아 진짜. 네, 그럼요. 아 들어보세요. 네. 자 다음은 성문이 오빠입니다. 자기야. 자기 다음에 사고 날까 봐 걱정돼서 이러는 건데 뭐 1절만 해. 생긴 대로 놀아. 야 그렇게 따지면 너 보물 1호 샤땡백에 내가 저번에 커피 쏟았을 때 너 일주일 내내 잔소리였어. 이거 왜 이래 X. 너무 물 타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많이 보시자고요. 타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 샤땡백인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아 참 승현님. 예. 이건 남보다 더 하잖아요. 제 지금 자동차 이렇게 앞쪽에 훅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접촉사고 났는데 그거 저 집사람한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차가 좀 손상이 나면 타고 다니면 되지. 그거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남보다 더한 나의 남자친구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장님은요? 네, 저 이 둘이 결혼했을 때 여자분이 위장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런 남편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 청소한다고 창문 쫙 만져서 먼지 있으면 집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러고 뭐 생활비는 왜 썼냐. 뭐 사지 않을 거 왜 샀냐. 잔소리 너무 하면 이 여자들이 진짜 각종 병에 걸립니다. 헤어지시죠. 아유. 딱 한 번만 얘기해야 돼요. 예. 이런 한 게 번만. 사고 날 때 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건 이런 것 때문에 난 거니까 조심해라 정도만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 잔소리 효과가 반감되고 세 번째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네 번째쯤 되면 헤어져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사연에 달린 여러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약에 여자친구가 애지중지하는 백을 만약에 바닥에다 긁었다면 그래도 여자친구는 저렇게 한 번만 얘기했겠느냐? 아니 사주면 되잖아요. 지금 차 고쳐준다, 사비로 해준다, 자차 보험 없으니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샷땡 사주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말하는 게 그게 잘못됐는 거죠. 뭐 샷땡은 사줄 수 있어. 차를 대신 사줄 수 아니 있는 그 거잖아요. 옆에 있는 거면 고치면 되잖아. 예? 문장만 바꾸면 되는데. 아니 근데 백도 자기야 그러면 그 부분만 수선해줄게. 아이 사실 그러니까 여자분들께서도 그런 일이 그러니까 생겼을 수상해. 때 그런 일이 생겼을 아닙니다. 때 오해하지 지금 마세요. 사연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살고요. 지금 승현이 뭐 자꾸 사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돈 많으세요? 아니. 매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도 압도적으로 동그라미 많이 선택을 진짜? 해주셨습니다. 크림치즈 곶감님은 물어주고 헤어지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로키아님은 차보다 못한 여친이냐, 모찌뭉치 엔젤님
보상해준다는데도 저러면 나중에 더 큰일 나면 아주 피를 말릴 듯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 달 전 친정 아버님을 여의신 김말숙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예, 아버님 생전 이 부녀가 함께 사건 반장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자, 오늘이 작고하신 친정 아버님 김호암 선생의 92번째 생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버님이 문을 이렇게 열고 말수가 사건 반장 틀어라 하실 것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알고 계시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도 결국 금융이라는 거. KB답게 가격은 아껴주고 보상은 꼼꼼하게 꼼꼼히 아껴주는 KB손해보험 다이렉트.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인천 초등생 사건 피해 아동의 삼촌이 아동학대 사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또 범법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들여다봅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간단히 짚고 가보죠. 네, 이 피해 아동의 40대 계모가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난 의붓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40대 친부도 지난 1년간 아들을 때리는 등 상습 삭대한 혐의를 받아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피해 아동은요, 사망 당시에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상처로 보였고요. 키가 163cm였는데 몸무게가 고작 30kg, 이 또래보다 15kg 정도 작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 수사 초기부터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면서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 전해드렸지만 이 친부라는 사람이 영장심사 때 저는 안 때렸어요. 아내가 다 한 겁니다. 라면서 이렇게 폭탄을 돌렸죠. 자, 그 계모 역시도 훈육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몸무게가 30kg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안 때렸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나요? 예. 모든 국민들을 더 화만 나게 더 했던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제 계모한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죄명을 바꿨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폭행을 했는데 아이 몸에 뭐 다른 기저질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약한 폭행이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강한 정도의 그런 폭행이 반복됐고, 그렇다면 충분히 아이가 사망할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서 죄명 자체가 변경이 됐는데, 일단 법정형 자체는 살인죄보다 높습니다. 최저 형량이 7년이고요. 무기 사형까지 가능한데, 계모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애가 자해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는데 그것도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사고 당일 날은 뭐 강한 폭행에 아니라 아이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정도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친부라는 사람 직접 뭐 아이를 손과 발로 뭐 폭행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최소한 계모의 폭행을 아까 자기가 안 때렸다고 하더라도 묵인한 건 역시 이것 상습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장 심사 받을 때 친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친모한테 이 애 보겠다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라고 또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숨진 아이의 친모가 그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저 친모의 반박을 듣고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2011년 3월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그 남편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이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이를 만나러 가면 그 친부가 욕설하거나 이전에 행했던 폭행으로 쉽사리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발등에 상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팔꿈치 안쪽에 상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릎 뒤쪽에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곳까지 피멍이 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모습을 정말로 봤다면 친모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 절차를 진행한 지금 살아있는 게 더 죄송스럽다.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자, 친모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정말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먼 발치해서라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 앞을 찾아갔었대요. 자, 근데 이걸 본 계모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포를 놨다고 하는데 직접 그 내용 들어보시죠. 나 한 번만 더 진짜 아파 아니라 먼 발치도 보다가 걸리지도 마. 진짜 그런 행동 하지 마. 나 진짜 이제는 정말 이제는 나랑 진짜 전쟁이야 정말. 꿈이 뭔지 알아? 나 그리고 서울대학교 앞에 가서 차 마셔. 보여주려고. 버클리 음대 간대. 잘 키우고 있잖아. 뭘 그렇게 욕심내고 바래. 자식 이렇게 뻔듯하게 잘 키워주는데 본인 궁금증까지 내가 채워주면서 살아야 돼? 자식 키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나 같으면. 야, 걔 꿈이 뭔지 알아? 그래서 정말 무슨 버클리 음대 뭐 이렇게 해놓고 애를 그렇게 때려서 죽인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이게 도대체? 와, 저는 진짜 연기자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네, 애가 버클리 음대 가고 싶어하고 세계적인 뭐 음악가가 되고 싶어한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차 마시고 애 보러 하고 그래줄 수 있는 부모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랬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의 목소리에서는 정말 짜증이 가득해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통 때 또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했는지 아는데 이 친모에게도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찾아오거나 조건 달면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인간관계도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모한테 이 정말 이 학교에 찾아와서 아이의 모습을 먼발치해서 본 모습이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말이죠. 아이가 자기 친모를 딱 보자마자 자기 그 계모한테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폰으로 이 상황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계모한테. 그러니까 이 친모가 이 상황을 보고서 애가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 세상에 친모를 보고서 계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걸 스스로 신고를 했을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셨다는 거죠. 그러더니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숨진 아이의 외삼촌은 더 이상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이런 아동 학대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이걸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강력 범죄자처럼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아동의 삼촌이라고 얘기하는 작성자가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서 기관에서는 주의 깊게 관리를 할 것이고 우리도 조심할 수 있고 유심히 관찰해서 새로 생겨나는 아동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번만이라도 뒷수습만 하지 말고 앞서서 먼저 예방을 해달라면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정부의 사회의 법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려 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승현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난해 말이죠. 유가족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결국 이거 그러면 그냥 주장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있는 이런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의 35조 2에 보면 이게 보호 사건에 한해서 신상 공개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보도 금지 조항이라는 거는 아동 학대 중에 보호 사건, 진짜로 이렇게 약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도를 금지해라. 이게 왜냐하면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그 아이 어머니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얼굴이 나오면 그게 2차 가해가 있기 때문에 보호 사건은 굉장히 낮은 사건에 대해서만 안 되는 거고 지금의 사건은 아동 학대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상 말해왔던 특정 강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살인죄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사진, 얼굴, 이름을 알리는 거는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거고 살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호 사건에 대해서 이걸 안 한다고 보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이 사건 많이 이제 들여다봤고 법원에서까지 이거는 보도해도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넘겼는데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계모가 말이죠. 만삭의 몸이에요. 또 임신부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래 오케이
이런 걸 지금 또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해당 글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법은 많이 바뀌었어요. 법은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재판 선고 결과를 보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지금 뭐 말씀하셨던 뭐 무슨 임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형이 감경돼야 된다, 심신미약이다 이런 거 주장하면 또 관대하게 처벌할 것 아니냐,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들이 아예 반영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저도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실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일치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들을 나중에 재판부에서도 좀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약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이 사건 지난해 여름에 벌어졌던 사건이네요. 네, 30대 아내가요. 지난해 7월 이 경남 양산시의 자택에서 일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침구류로 눌러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범행 당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음료수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음료수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였고요. 이 남편이 잠에 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범행 후에 아내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 남편을 살해하게 된 이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만 없으면. 자, 승현님. 네네. 사실 이 사건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매맞는 여성 증후군, 비틀스-오먼스 신드롬이라는 게 기억나는데 지금 같은 상황도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갔대요. 유치원에 가고 남편이란 사람이 소주 한 병을 먹고 바깥에 나와서 그 부인에게 비정상적인 성행위까지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라나면 이 아이도 분명히 폭행을 당할 거고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절대로 살인은 용납될 수 없지만 저 마음 한켠이 분명히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결혼 초부터 바로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폭력 행위 같은 것들이 시작된 게 2012년 2월부터입니다. 이제 경제 활동을 아예 안 해요, 남편이. 안 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을 일삼아 왔고 그런 과정에서 2017년에 건축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가족,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하고 또 자식 3명과 함께 양산에 있는 시댁에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작년 7월에 이제 일단 이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참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침구를 이용해서 남편을 살해하게 된 겁니다. 자, 백수, 시댁 얹혀 살기, 가정폭력, 거기에 또 육아까지. 아유, 뭐 이거 진짜 뭐 스트레스는 정말 극에 달했었겠네요. 네, 그렇죠. 애들도 또 어리기 때문에 셋이나 있으니까 사실 어디로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애들만 놓고 갈 수도 없고 그 뭐 경제적인 활동도 하나도 안 하면서 시댁에 얹혀 사는 것도 사실 아내로서는 굉장히 눈치 보이고 힘든 일인데 거기에 저는 아까 보면은 성적 폭력까지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여성으로서도 이 상황을 견디는 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로도 엄마로도 며느리로도 여성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그 아내가 남편을 수면제로 이렇게 재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끌어오르니까 일단 그걸 몰래 먹여서 이렇게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이 아내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 처음으로 양산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이 수면제를 처방받아서요. 이 남편이 술에 취해서 이 행패 부릴 때 음료수에 섞어서 먹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빨리 잠들게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런 경험이 한번 생기고 나니까 이 아내가 2달 뒤에도 병원에서 같은 수면제를 다량으로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 쓰려고 이 집안
집안에 수면제를 구비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범행 당일에도요, 아내는 이 수면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승현님, 네. 어쨌든 일단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저도 방금 이 사건 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저 휴대폰을 찾아봤는데 7명 전원이 집행유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야기를 했는데 만장일치였고. 예, 만장일치였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심원들은 아내의 사정을 듣고 비록 살인이지만 10년 동안 남편의 폭력적인 행위에 시달리며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것이라고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살인죄인데 집행유예다. 백 변호사님, 네. 보통 이게 진짜 국민참여심판,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이렇게 가서 전원이 만장일치였다면 이거는 그냥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살인은 안 돼. 하지만 점점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그냥 일반인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해가지고 살인죄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 아니냐. 근데 재판부가 아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았어도 거의 비슷한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이 배심원들의 판결을 재판부가 뒤집을 수도 있었거든요. 원래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건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거, 법에도 인정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사적 복수나 살인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처벌받는 건 맞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게 저 말이 굉장히 장기간 10년 이상 굉장히 중한 정도로 남편이 가정폭력을 휘둘러왔던 그런 정황들을 다 고려하고 또 이 아내가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네, 스스로 자수했고 그리고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 반성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다가 또 아이가 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엄마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구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양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살인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소장님,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러세요. 아이 그럼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지라고 말이죠. 네, 사실 뭐 저도 이 여성의 뭐 상황이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살해한 것이 정당할 수는 없고 또 사실 아이들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두고두고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성이 좀 이혼을 그냥 하거나 차라리 탈출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서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무기력 현상에 처하는 이유는 도망을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인 거죠.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면 내가 도망가면 이 폭력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아이의 방패막이가 나는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도망을 갈 바에는 이 아빠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데 참 이해가 되면서도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사건이네요. 자, 승현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매맞는 여성의 정우군의 전형적인 건데요. 저희들 뭐 이혼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 매맞는 여성 정우군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혼이라는 생각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폭력에 길들여지고 그 폭력이 길들여지면 내가 갈 데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살인밖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전부 다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옛날 영화입니다. 인디안 썸머라는 영화 꼭 보시고 얼마만큼 가정폭력이 무서운지 한번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자신이 스토킹을 하다 합의금을 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되자 피해 여성은 실제로는 더 심각했다며 사건 반장에 제보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 사반 가족분 제보예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네, 첫 시작은 일주일 전쯤에 배달기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그 제목이 아는 여자애한테 문자 장난 좀 했다가 합의금 날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요.
좋아하지도 않고 서로 문자 몇 번 하다가 갑자기 계속 문자를 읽고 답을 하지 않길래 제가 욕 문자 장문으로 보내고 차단해서 연락 끊긴 그런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심심해서 차단을 풀고서 만나자, 사랑해, 성관계하자 이런 내용을 메신저로 장난으로 보냈는데 고소당해서 450만 원을 날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고요. 그 댓글에는 당연하게도 뭐 제정신이 아니다. 450만 원 물어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남성을 비판하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언급된 바로 그 여성, 저희 제보자이기도 한데요. 그 제보자는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고 본인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다수긴 했지만 이 성관계 얘기 때문에 고소까지 하냐, 합의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 이런 내용의 댓글도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해자는 본인이 처음에 차단을 안 했길래 장난삼아 보낸 건데 억울하게 돈을 물어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글을 썼기 때문에 제보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대다수의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런 글을 올린 그 라이더를 비판했지만 그 와중에 또 일부는 아유 뭐 저 정도 농담한 거 가지고 또 막 고소를 해가지고 또 합의금을 또 몇백만 원씩 받아 이런 식의 또 빈정거린 이 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승희 의원님. 네. 그럼 이 두 사람은 원래 어떻게 뭐 알고 원래 아는 사이긴 한 거예요? 학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의 저 패널하고 저하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옆에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 승재은혜라고 합니다. 혹시 전화번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남성은 그 학원 수강을 중간에 끊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카톡 프로필이 바뀌면 왜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집착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 여성에게 접근을 해오니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우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연락 끊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잘 지내 하고 또 연락을 한 건가요? 네, 2021년 3월에 갑자기 잘 지내요라는 이제 문자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누구세요라고 하니까 이 남성이 학원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단문을 보냈고 그래서 기억하냐 이렇게 보냈고요. 그래서 여성은 뭐 교육 관련된 자료 같은 게 필요하냐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 남성이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표현이 서툴렀던 것 같다라고 급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뒤에 남성이 내가 잘해줄 테니까 사귀자. 남자친구 없으면 나랑 사귀자. 뭐 성관계 하자. 이런 문자 전화가 지속적으로 왔고요. 뭐 여성 당연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단문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남성은 그 뒤부터 하루에 6차례에서 7차례씩 그냥 안 받아도 전화를 해왔고요. 아유. 그러면서 전화 꼭 한번 하고 싶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 문자.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너네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집 주소 좀 알려달라. 치킨 사들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차단했어요. 6번 정도 왔는데 차단을 하니까 저한테 왜 너 나 씹냐? 5번 정도 카톡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장문의 욕설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는 그래도 참아서 다음부터 또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잘 지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소장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는 안 해서 이런 심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이렇게 하는 남자는 이 사람밖에 없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또 이제 막 차단을 하는데 그 차단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냥 호감이 있는 정도로 그냥 말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뭐 너네 집에 가겠다, 뭐 성관계 하자, 나 너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니네 집에 있다가 잠이나 뭐 푹 자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싫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요. 너 그냥 극단적인 선택해라. 불쌍해서 놀아줬더니 막 이러고 자기가 막 욕하더니 자기가 그냥 차단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여성도 남성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차단이 풀린 건지 뭔지 갑자기 또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 이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고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갑자기 사랑해, 보고 싶어, 성관계하자 또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자, 예. 스토킹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고소를 했어요. 자, 고소를 하고 나면 이런 사람들 좀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나요? 근데 고소를 당하고도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남성 아까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고 나서 여성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검찰 단계에서 다시 이제 여성에 대한 차단을 풀고 제가 우울증과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스토킹 초범 벌금 얼마 나오나요? 내용은 보니까 장난으로 밥 먹자고 보냈는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연락했다는 이유로 너무 억울한데 벌금 나오면 항소해서 혐의 없음 받을 수 있나요? 뭐 그런 글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여기서 어떻게든 사과해서 끝내려고 했는지 지난해 6월에는 사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처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이들에게 절대 불쾌한 운동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8월에 뜬금없이 이 남성이 문자로 맞고소 얘기를 해서 이 여성 피해 여성과 이 남성 합의 진행 안 했다고 하고요. 검찰이 지금 300만 원을 구형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승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뭐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 두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 그런데 거절을 하고 뭐 차단을 하고 해도 이게 진짜 정말 강력 사건이 돼서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날도 왕왕 있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검찰 구형 300만 원 벌금했다는데 검찰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나 제가 스토킹은 그 사람이 죽건 피해자가 죽건 둘 중에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강력 사건의 전조라는 점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더 중요한 거는 300만 원 벌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도 편집증 증상이 있잖아요.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국가가 이 여성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여성의 삶을 제대로 지탱해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이 여성이 원하는 것 다 피해자 보호제도 만들어야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도록 둘 위치 추적을 해서 절대로 한 공간에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1년 차 신혼인 장 씨 부부. 한창 설레고 행복만 가득해야 할 이 시기에 이 부부는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과해도 너무 과하게 차리는 아내 때문인데요. 이 아내는 결혼 전부터 로망이 남편에게 아침밥 차려주기였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아침에 장 씨가 부엌에 나오면 매일매일 식탁엔 팔첩반상이 차려져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장 씨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아침부터 삼겹살이나 장어를 굽는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왜 전쟁인가 싶겠지만 이 문제는 장 씨가 30년 동안 아침밥 먹은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 아침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침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힘들다는 장 씨. 그런 장 씨에게 섭섭하다면서 우는 아내. 매일 반복되는 아침 전쟁 대체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휴가 관계로 우리 이자연 기자가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저는 의아한 게 아침밥을 안 먹는 그 신랑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거 왜 몰랐을까요? 근데 보통 알거든요. 보통 알아요. 저도 아침밥을 잘 안 먹어서 와이프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연이 아내가 몰랐었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연애할 때 여행을 가면 조식을 먹잖아요. 호텔 조식. 그렇죠. 근데 아내는 조식을 먹는데 이 장 씨는 조식도 안 먹었었다고 하고 또 연애 기간 내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밥을 안 먹고 잠을 더 자는 게 좋아서 나는 출근 시간 30분 전에 일어나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결혼 전에 시가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제 장 씨 어머니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아침을 안 먹어서 참 편해. 챙겨줄 필요도 없어. 그냥 저녁만 잘 챙겨주면 돼.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장 씨가 아침을 안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뭘 그렇게 그냥 굳이 차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는데 이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망이 뭐냐면 안 돼, 제발. 현모양처. 그게 이제 로망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현모양처는 일단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편의 밥을 막 차려서 쫙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쫙 이렇게 막 한 8첩반상, 10첩반상 이렇게 차려놓고 여보 드세요로 나갈 때는 잘 다녀오세요. 이게 이제 그 여성의 로망인 거예요. 자, 우리 소장님은? 절대 아니죠. 그런 일은 상상 꿈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 현모양처 뭐 이런 꿈을 꾸고 그래? 뭐 어쨌든 거죠? 아니 현모양처는 좋아요. 저도 근데 무슨 또 뭐 현모양초라고 이렇게 아침밥을 새벽부터 맞아요. 뭐 차릴 필요는 없죠. 맞아요. 그래서 쫙 이제 본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 나는 현모양초로 잘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냥 뭐가 됐든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아침밥을 차려주면 아니 뭐 그 정성을 봐서라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침밥을 그냥 챙겨주는 게 아니라요. 너무 과하게 챙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8첩반상, 계속 말씀드리는 8첩반상을 차려주는데 이 밥도 막 고봉밥이고요. 이 고기 반찬도 종류별로 있고 심지어 아침밥상에 삼겹살이나 갈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각종 모둠전을 막 부치고 일주일에 3일은 삼겹살 굽거나 장어를 굽고요. 또 양은 얼마나 많은지 거의 3, 4인분 수준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장 씨는요, 이제는 아침에 밥상을 보자마자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아니 이러면 말이죠, 승희 의원님. 네. 저거 뭐 남편 입장에서는 그동안 몇십 년을 안 먹었던 아침을 먹다 보면 깨작깨작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럼 그거 저거 봐봐. 세상에 저거 그냥 몇 번 그냥 집었다 놨다 하면 그 남은 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건데. 잠시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저렇게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입에 지금 침이 너무 많이 돌아서. 사모님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렇게는 안 해주는데 아침밥은 해주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내가 해주는 건 먹게끔 되는데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싫은지 지금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오는데 많이 먹지 않으니까 버리는 음식이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음식 만드는 비용도 다른 2인 가구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매일매일 먹고 싶지 않는 음식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 이 정도 돈 들이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오늘도 이렇게 반찬을 만들면서 혼자 뿌듯해 했다라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아침 식사 제대로 하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좀 이따. 아니 저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 사진을 보고만 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요? 저도 아침 안 먹거든요. 근데 지금 뭐 승희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좀 분명히 다르지만 저는 진짜 아침을 먹으면 체해요. 진짜? 네,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데 그걸 그렇게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건 현모양처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건 더 넘어선 거고. 근데 일단 이 남편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게 야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5시부터 일어나서 한 건데 자기가 안 먹으면 나 너무 서운해. 맛있게 먹어줄 거지? 이렇게 하면 나는 너무 힘든데 억지로 먹다 계속 탈도 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기면 너무 서운해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근데 이제 보통 뭐 식사를 해도 그게 진짜 맛있게 냠냠냠냠 먹고 진짜 잘 소화가 해야 그게 살로 가고 영양으로 가는 거지. 호랑이 기운이 그냥 솟는 거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으면 그게 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음식을 해주면 그냥 뭐 먹고 가면 되는데 또 이 남편은 또 부인을 사랑했는가 봐요. 그걸 했는 걸 다 이렇게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꾸역꾸역 다 먹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먹으니까 소화장애가 발생하고 소화장애 발생하니까 소화제 먹어야 되겠죠. 소화제 먹고 그렇게 많이 먹고 회사 가면 뭐가 오겠습니까? 졸림이 오겠죠. 졸리고 난 다음에 점심 티메식 가야 되는데 나는 소화가 안 돼가 있으니까 티메식이 언제나 빠지게 되죠. 언제나 빠지게 되면 나만 왕따 되죠. 이러다 보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니 마누라 자랑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냐고 지금 또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이분은 진짜 지금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됐든 이 정도로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어울리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정도면 어떻게든 아내한테 아 자기야 이거는 조금 톤 다운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아 이게 이제 누구 좋자고 하는 아침밥이냐. 네, 장 씨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정말 좋게 진지하게 하루는 날 잡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아내한테 나 아침 먹는 거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밤에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니까 제발 아침 안 하면 안 되겠냐. 아침이 오는 게 무서워. 예, 나는 아침보다 잠 더 자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제발 그 시간에 당신도 잠을 더 자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 반응이 예상 밖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기력도 없는 것 같아서 아침밥에 최선을 다한 거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아침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낙이고 행복인데 내 행복을 빼앗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라면서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저 이 아내분, 소장님, 아내분이 약간 무슨 약간 뭐 널 부셔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도 같고 약간 좀 예. 네, 뭔가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고집이 있죠. 자기 얘기지 남편을 위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두 분이 둘 다 사랑의 언어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방한테 내 정성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아내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성껏 준비한 것을 먹어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걸 먹어주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남편 입장에서 못 먹는 건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몸이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힘든 거예요. 예. 남편은 이제 다른 것으로 아내와 있는 시간을 늘린다던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또 남편으로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좀 그 표현이 다른 것 같고 이것을 아내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백 변호사님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아침을 제대로 안 드시는 거에 이렇게 몸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 이렇게 아침을 많이 먹으면 좀 속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불편해요. 예.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침에 뭘 먹어봐야 그냥 빵 조그맣고 하나에 뭐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그냥 그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뭐 팔첩반상 이렇게 먹으면 병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딱 들어서 공감이 되는데 이제 이 남편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갑자기 아내가 울고불고 해버리니까 좋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본인 나름으로 이제 술을 하나 냅니다. 늦잠을 자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8시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7시 40분까지 잡니다. 아내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근데 7시 40분에 일어나. 진짜. 그리고 후다닥 나 아침 먹을 시간 없어. 나 빨리 나가야 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말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고 현타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밥을 내가 안 먹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에 본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감수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가 좀 찾아오나 했는데 이것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진짜 딱 우리 JMT님이 제 말씀을 딱 해주신 신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한 2년 지나봐. 이거 끝냐. 야, 내가 언제 아침을 차렸지만 이렇게 또 기억을 잃으신다니까요. 아침이 익숙해진 다음에 못 먹어서 또 이상해지나요? 예. 자, 그런데 그 뒤로 뭐 또 남편이 뭐가 됐든 자기만의 이렇게 술을 찾아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뒤에 또 멍군이 있었다는 거죠, 장군 멍군. 아내는 쉽게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나가는 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런 장 씨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장 씨 깨우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저 사파 속 남편의 얼굴 표정 좀 보세요. 네, 아예 깨우려는 시도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말대로 자기는 더 많이 자. 내가 그동안 이해를 못해서 미안해라고 하면서요. 대신에 도시락 싸뒀으니까 챙겨가서 회사 가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락도요. 일반적인 이런 조그만한 도시락이 아니라 4단 도시락입니다. 그 안에는 아침밥이랑 똑같이 고기 반찬, 유부초밥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매일 들고 가는 것도 너무 무거운데요. 이걸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점심에는 팀끼리 나가서 사 먹으니까 점심에 이걸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부터 차에서 그걸 처리하는 게 또 고역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뭐 저는 뭐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마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아침밥 한 상 가득 차린 아내, 이 안 먹으면 막 울고 막 삐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백 변호사님. 네, 이 뭐 아까 좀 전에 이혼 사유 되냐고도 물어보시지도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이 정도 가지고는. 근데 여기서 더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 이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신혼이니까 그래라고 하지만 이거는 남편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걸 아내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것까지 퍼지게 되면 그럼 이제 둘 사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내분께서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까 집에서 먹던 거에서 차에서 먹는 걸로 바뀐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시락 때문에. 남편의 진짜 그 마음을 아내분도 진짜 사랑이 뭔지 좀 한 번 정도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내고가 되네요. 즉 협의가 되네요. 아침 안 먹고 그럼 도시락 싸주면 도시락 말고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저녁을 정말 멋지게 차려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여성이 오로지 아침을 부인이 아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꾸어서 나 저녁 정말 맛있게 먹을 테니까 저녁 맛있게 해줘.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연 속에서의 아내는 하루의 건강을 결정하는 건 아침밥이다. 이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락으로 바뀌었으니까. 예? 도시락으로 아침에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점심 도시락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소장님. 네, 그 아내의 신념은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신념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깊은 신념은 내가 아내로서 좋은 기능을 해서 남편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랑받고 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또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그 니즈,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남편이 좀 파악도 하셔서, 물론 아내가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남편도 아내가 정말 원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을 좀 공감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충분히 좋은 아내고 우리가 아침에 내가 배가 이래서 못 먹지만 우리가 주말 같은 때는 내가 차려주는 음식을 너무나 잘 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도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공감하는 게 아이 낳으면 끝입니다. 진짜. 아이고, 그렇죠. 육아 막 이거 하다 보면 신랑 밥 차려줄 정신이 어딨어. 그죠?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부러워하시는 분은 끝까지 너무 부러워하시고 보기만 해도 괴롭다는 분은 끝까지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다홍파님은 자랑이지 이건 끝까지 자랑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 그런데 하영피님은 저건 남편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베레타님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네 라고도 하셨고요. 소니씨님 시댁 식구들 와서 같이 살면 안 할 듯요. 모클라시아님 아침 먹을 때 반주로 소주병 꺼내놓으면 그날부로 바로 안 차립니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다리 건너면서도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뒷바퀴가 붕 뜨기도 하는데요. 이 속도를 낮추지 않고 오토바이와 하얀 차를 정말 간신히 피하면서 무섭게 질주합니다. 왜 저래? 차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버스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충돌 후에도요, 한 번에 멈추질 못하고 주차돼 있던 차를 한 차례 더 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충돌한 버스는 CCTV 화면에서 벗어날 때까지도 멈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충돌 직전에 차에 막 올라타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몇 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친 사람 없어요? 네,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기 때문에 그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사고 직후에 굉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사람들은 먼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망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차 주변은 온통 차의 파편으로 가득했고요. 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운전석에는 남성이, 조수석에는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여성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성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차는 테슬라의 전기차였는데요.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헬스장입니다. 한 여성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문 바깥에 한 남성이 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고요. 안 돼. 다시 본인의 운동에 집중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운동하러 왔다고 하기엔 슬리퍼 신고 온 것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운동은 뒷전이고 여성에게로 슬금슬금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좀 불안합니다. 남성이 팔을 뻗으면서 다가오니까요. 여성은 저항하면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성이 멈칫한 사이에 여성은 재빠르게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온 남성은 이번엔 더 거칠게 여성을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여성은 이에 질세라 주먹을 마구 휘두르면서 얼굴을 가격합니다. 이 여성은 넘어진 뒤에도 한 손으로 남성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가차없이 얼굴을 가격합니다. 이내 빠져나온 여성은요. 헬스장 밖으로 저렇게 빠져나와서 달려나갔습니다. 도망가, 빨리 도망가. 달려나갔습니다.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예요, 저거? 여성 성폭행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여성이요. 남성이랑 저렇게 당당히 몸싸움을 벌일 수 있었던 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역 보디빌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The moment I tried to call 911, he would try to grab my arm or he was grabbing me. And I was like, okay, at this moment, I can't call 911. So I got to fight this out for the moment. That was my, thought the entire time, because the more fight you put in, I do believe they would get more tired because they see that, dang, this girl is fighting, and you can see at the end of the video, he was tired. 네, 힘으로 절대 밀리지 않고 남성의 혼을 쏙 빼놓은 이 여성은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사연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남성은 성폭행 및 납치 혐의로 현재 기소됐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쇼핑몰 앞입니다. 네,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한 손에는 그 장미꽃을 들고 있는 남성들이 저렇게 쭉 서 있습니다. 한 남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에게 꽃을 전달하고 팔짱을 끼라면서 팔을 내어줍니다. 자, 다른 한 여성은 신이 난 듯 V까지 해 보이고 이 여성은 남성의 팔짱을 끼고 살짝 웃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네,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한 깜짝 이벤트는 맞긴 한데요. 이게 진짜 남자친구가 아니라 임시 남자친구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고르고 옆에 있는 저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데이트를 하듯 함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은 45분에 2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입니다. 400원 주고 특별한 날 데이트 분위기를 물씬 내는 거죠. 물론 쇼핑몰 내 데이트만 가능합니다. 이 약간 노예 이런 거예요? 네요. 이것뿐만 아니고요.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이벤트를 했었고요. 여성의 날, 크리스마스에도 진행됐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1시간에 200원 더 쌌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전한 언론 매체들, 야, 이거 쇼핑을 유도하려는 상술이다라고 비판했고, 누리꾼들도 돈을 주고 남자친구를 고용하다니 너무 소름 끼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제대로 연애해요. 힘드네요. 예, 계속해서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한식당에서 볶음밥을 먹던 손님이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거립니다. 그런데 흰밥 사이에서 시커먼 뭔가가 보이죠. 쌀알 같기도 한데 손님은 이거 쥐똥 아니냐며 결국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런. 네, 주인은 인정할 리 없겠죠. 심지어 주인은 그 자리에서 손님이 쥐똥이라고 주장한 그 시커먼 이물질을 입에 꿀꺽 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刚开始的时候是里面遗留了紧接那个饭粒，然后我放油进去的时候，那个油很烫了，然后就把它炒焦了，我就马上去给他看，青菜鸡翅怎么会是老鼠屎？ 이렇게 바삭한 게 쥐똥일 리 없다고 우기는 네, 주인 앞에서 손님 결국 사과도 받지 못하고 음식값도 다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억울했던 손님은 찍었던 영상을 공개했고요. 누리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니까 먹었을 겁니다. 손님만큼이나 근데 주인도 정말 억울했나 봐요. 현재 언론 인터뷰에서 주인은 저녁 시간이어서 엄청 바빴고 밥을 먹기 전에 쌀 한두 알이 기름에 떨어져서 타버린 거였다. 타버린 거다. 취재원 기자 앞에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는데요. 실제로 탄 쌀알의 모습이 쥐똥과 매우 비슷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쥐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탄 쌀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손님이 불편해한 점에 대해선 미안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